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은 이솝우화 여러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솝우화는 오랜 옛날 인류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설화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설화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우화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우화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편안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우화들을 준비했으니 동화 들으시며 스르르 잠드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드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아무도 자신의 가치는 판단할 수 없다. 하루는 헤르메스가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변장한 다음 어느 조각가의 작업실로 갔지요. 그곳에는 완성되어 팔리기를 기다리는 조각상이 여러 점 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 중에서 제우스의 조각상을 발견하고는 얼마냐고 물어보았지요. 100만 원입니다. 조각가의 대답을 듣고 헤르메스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겨우 그거밖에 안 하오? 그리고는 헤라 여신상을 가리키며 얼마냐고 물었지요. 그건 5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조각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얼마요? 그러자 조각가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다른 거 2개 사면 공짜로 드리지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때 가장 빛난다. 공작새는 꾀꼬리처럼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라 여신을 찾아가 이렇게 불평했어요. 꾀꼬리가 노래하면 모든 새들이 부러워하지만 내가 무슨 소리라도 내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고요. 헤라 여신은 공작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무엇보다 아름다워. 목은 에메랄드처럼 빛나고 꼬리는 너무도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는 아름다워 봤자지요. 공작새가 투덜거리자 여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각자에게 합당한 재능을 나누어 주었단다. 그래서 너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었고 독수리에게는 힘을 주었지. 꾀꼬리에게는 목소리를 주었고 말이야. 그런데 너 혼자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구나. 이제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는 또 금방 다른 불만거리를 찾아내게 될 테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당나귀와 개가 함께 여행을 가다 소포 꾸러미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나귀가 소포를 집어서 끈을 풀자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개에게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 주었지요. 그것은 풀과 보리와 건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당나귀가 좋아하는 사료였습니다. 개는 그 내용을 듣는 게 지겨워졌어요. 결국 개는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이봐, 친구, 몇 장 건너뛸 수 없어? 그리고 고기와 뼈다귀에 관한 내용은 없는지 좀 찾아봐. 당나귀는 서류를 다 훑어보았지만 고기와 뼈다귀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개에게 말해주었지요. 그러자 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것도 던져버려.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 왕이 없어 불만이었던 개구리들이 제우스 신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우스는 어리석은 요청에 진절머리가 나 개구리들에게 사는 물덩이에다가 통나무 하나를 던져주고는 그것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했지요. 개구리들은 흙탕물이 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깊은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통나무가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통나무를 얕잡아 보게 되었고 통나무 위에 올라앉아 낮잠을 자는 녀석까지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렇게 한심한 통나무를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사절을 다시 보내어 왕을 바꿔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황새를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황새는 웅덩이에 도착하자마자 개구리들을 잡아서 꿀꺽꿀꺽 삼켜 버렸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가 농가마당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가 달려와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개는 늑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전 맛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제 주인이 잔치를 열 테니까 온갖 맛난 음식을 먹고 살이 찌거든 그때 저를 잡아먹으세요. 늑대는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농가로 다시 찾아가 보니 개가 이번에는 농가 지붕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리 내려와. 이제 널 잡아먹어야겠다.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지? 늑대가 말하자 개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는 잔치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제안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쥐들을 잡아먹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이 제출되었지만 논쟁과 검토를 거치면서 퇴짜를 맞았지요. 마침내 한 젊은 쥐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지요. 그러자 아까부터 잠자코 앉아있던 나이든 쥐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해결책이긴 한데,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쥐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데 있다. 한 구두쇠가 모든 재산을 팔아 금덩이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덩이를 밭 한 구석에 파묻고는 날마다 그곳에 가 보물을 보듯 바라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하인 중 한 사람이 비밀을 눈치채고는 밤중에 금덩이를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튿날 구두쇠는 그곳에 갔다 금덩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픔에 빠졌지요.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구두쇠의 대답을 듣고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그만 슬퍼하고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 구덩이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금덩이가 아직도 구덩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돌멩이가 금덩이 역할을 할 거예요. 쓰지 않는다면 금이나 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피리를 잘 부는 어부가 하루는 그물과 피리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툭 튀어나온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튀어나오면 그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을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결국 피리를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고 그제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지요. 어부는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끌려 올라와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심술궂은 녀석들 같으니 내가 피리를 불 땐 춤을 추지 않다가 피리 부는 걸 멈추니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춘단 말이냐. 사랑도 지나치면 불행을 가져온다.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된 사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사나운 짐승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하자니 사자가 무서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을 궁리한 농부는 사자를 찾아가 말했어요. 자네는 내 딸에게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 생각하네. 하지만 자네의 이빨과 발톱을 다 뽑기 전에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네. 왜냐하면 딸애가 그것을 무서워하니까 말일세.
농부의 딸을 너무도 사랑한 사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빨과 발톱을 당장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무장 해제되자 농부는 두려울 게 없었고 그래서 사자를 몽둥이로 때려 내쫓고 말았습니다.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이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하루는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던 들당나귀가 양지 바른 곳에 누워 휴식을 즐기던 일당나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당나귀는 일당나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놈 팔자가 참 좋구나. 너의 반지르한 가죽을 보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어. 정말 부럽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당나귀는 또다시 일당나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부가 뒤따라가며 붉은 막대기로 그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들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이젠 자네가 부럽지 않아. 그 안락함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았으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으면 결국은 그들 자신의 권위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한 나무꾼이 숲으로 가 나무들에게 도끼에 쓸 손잡이 하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장나무는 망설이지 않고 어린 물풀의 나무를 주었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꾼은 도끼 자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간 나무꾼이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자기네가 준 선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린 이제 틀렸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그 어린 물풀의 나무를 희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오래 살았을 텐데. 나무들의 울부짖음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피해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는데 사자 혼자 남아 그에게 어흥하고 도전했지요. 그러자 활 쏘는 사람은 사자를 향해 화살을 쏘아서 맞췄습니다. 그건 내가 보낸 심부름꾼이다. 다음에는 내가 가서 직접 상대해 주마. 사자는 화살 맞은 곳이 너무 아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우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됐어? 거기 남아서 싸우지 않고. 그러자 사자가 대꾸했습니다. 말도 마. 심부름꾼이 저 정도라면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나 벅차. 다른 이의 요구에 굴복하면 줏대를 잃게 된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남자에게 2명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그보다 나이가 많았고 다른 여자는 그보다 나이가 적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A는 남자가 자기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찾아올 때마다 그가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도록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반면 나이가 적은 A는 남자가 자기보다 늙어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도록 틈만 나면 그의 흰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남자의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결국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어느 더운 여름날 두 나그네가 먼지 투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몹시 기뻐하며 온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올려다 보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플라타너스처럼 쓸모없는 나무도 없을 거야. 열매도 안 열리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자 플라타너스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고 내 밑에 들어와 시원한 그늘을 즐기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비난하다니. 두 나그네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종종 체하로 평가되기도 한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달래려고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고개를 숙이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내 뿔은 정말 멋지고 튼튼하구나. 그런데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약한 것이지? 정말 보기 싫어. 사슴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서 있는 동안 사자가 다가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 가느다란 다리로 힘껏 달렸고 덕분에 사자의 추적을 뿌리칠 수 있었지요. 사슴은 안심하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뿔이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사슴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우, 슬프고 원통하다. 못났다고 무시했던 다리는 나를 살렸는데 잘났다고 자랑했던 내 뿔은 나를 죽이는구나. 변명도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고 가까스로 해변에 올라온 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바다를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바다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겉모습에 이끌려 항해를 나갔던 것인데 바다가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더니 배와 선원을 모두 앗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바다는 여인의 모습으로 솟아오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여,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바람 때문이니까요. 나는 원래 육지와 마찬가지로 평온하고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풍과 돌풍을 일으켜 나를 사납게 몰아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누구나 제 값을 가지고 있다. 어떤 농부네 앞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열매도 열리지 않는 나무를 몇 년째 바라보며 속을 태우던 농부는 마침내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 둥지를 짓고 살고 있던 참새와 매미가 제발 나무를 베지 말라고 농부에게 애원했어요. 우리에겐 소중한 나무랍니다. 아저씨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우린 새로운 둥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해요. 그러면 아저씨는 우리의 즐거운 노랫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지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나무 속에는 벌떼와 벌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며 도끼를 던지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인 줄 알았더니 나이값을 하는군. 시작이 안 좋으면 끝도 안 좋다. 생쥐와 개구리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사실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개구리는 땅에서 살고 물에서도 살지만 생쥐는 오직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둘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끈 하나로 서로의 다리에 묶었습니다. 말은 땅에서는 둘이 함께 다닐 수 있었지만 연못에서는 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자 생쥐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잠수를 계속하는 바람에 생쥐는 그만 숨이 막혀 죽었고 그 시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솔개 한 마리가 연못 위에 떠오른 생쥐를 발견했어요. 재빨리 내려가 시체를 낚아챘는데 생쥐와 같이 묶여있던 개구리도 함께 매달려 나와 결국 솔개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속이 빈 나무 속에 빵과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양치기가 먹고 남겨둔 음식이었어요. 여우는 기뻐하며 좁은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가 음식을 깨끗이 먹어 치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하도 많이 먹은 탓에 배가 풍선처럼 불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요. 구멍에 낀 여우는 낑낑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여우가
어찌된 일인지 묻고 사정을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게, 원래대로 배가 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자신의 눈만큼 믿을 만한 증인은 없다. 너무 늙어서 제 힘으로는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꾀를 써서 먹이를 구하려고 마음먹었지요. 사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드러눕고는 아파서 끙끙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이 병문안을 왔고 그때마다 달려들어 잡아먹어 버렸지요. 이런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밖에 서서 사자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자는 몸이 매우 안 좋다고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바깥에 서 있느냐?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자국을 보니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는걸요.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라. 원숭이가 동물 집회에서 춤을 추어 동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원숭이를 왕으로 뽑았지요. 그러자 여우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덫을 하나 구해 그 안에 고기 한 조각을 넣어두고 원숭이를 꿰어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임금님께서 드셔야 할 것 같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원숭이는 당장 먹이로 손을 뻗었고 바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며 여우를 꾸짖었지요. 그러나 여우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원숭이야, 동물의 왕이라고 뻐기고 다니더니 꼴 좋다. 덫에 걸릴 만큼 판단력도 없는 주제에. 누군가에게 나쁜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되기도 한다. 한 남자가 여름 동안 여행을 하려고 당나귀를 빌렸습니다. 당나귀 주인도 나귀를 몰며 뒤를 따랐습니다. 한낮이 되어 날이 더워지자 그들은 잠시 쉬려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여행자는 당나귀가 들이운 그늘에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 주인은 햇볕을 피하고 싶은 나머지 장꾀를 부렸습니다. 어이 봐요. 당신은 당나귀만 빌렸지 당나귀의 그림자까지 빌린 건 아니잖소. 그러자 여행자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이 당나귀는 내가 빌렸으니 빌린 동안은 당나귀에 대한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요.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몸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용을 썼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당나귀는 얼씨구나 하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여우 한 마리가 우물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목마른 염소가 다가와 여우에게 물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고? 내가 태어나 먹어본 물 중에 최고야. 너도 한번 내려와서 먹어보렴. 염소는 당장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네가 뒷발로 서서 앞발로 벽을 단단히 짚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등을 밟고 올라간 다음 너의 뿔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널 끌어서 올려줄게. 염소는 여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올라가 우물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는 그냥 길을 가버렸습니다. 염소는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잊었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미련한 놈, 밖으로 나올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물로 뛰어들지 말았어야지.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한 번은 토끼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불행한 신세에 대해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방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힘과 용기도 부족해. 사람들, 개, 새, 맹수들이 모두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어. 토끼들은 이런 박해를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 비참한 삶을 끝내는 게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작정으로 가까이 있는 웅덩이로 달려갔지요. 그때 둑 위에 많은 개구리들이 앉아 있었는데 토끼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토끼들보다 현명한 늙은 토끼가 말했어요. 이봐, 친구들, 그만하고 용기를 내. 여길 봐. 여기 사는 애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우리보다 더 공포를 떨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야.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게 된다. 사자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가 얼굴 위를 뛰어가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가 난 사자는 생쥐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자 생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조그만한 생쥐가 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우스워 사자는 그저 껄껄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쥐에게 기회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생쥐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알아듣고는 달려왔습니다. 생쥐는 이빨로 밧줄을 갈가 사자를 풀어준 다음 이렇게 말했지요. 거봐요. 은혜를 갚는다고 했을 때 나를 비웃었지요. 보시다시피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다고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밖에 없는 한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 것을 보고는 이제 곧 여름이 올 테니 외투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입고 있는 외투마저도 모두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날씨가 변덕을 부리더니 갑자기 심한 서리가 내렸고 제비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제비의 시체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불쌍한 녀석, 너 때문에 나도 추워 죽겠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늑대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저기 강 아래쪽에 새끼 양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잡아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새끼 양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감히 내가 마실 물을 더럽히다니. 천만에요. 전 아래쪽에 있었던걸요. 놀란 새끼 양이 대답했지요. 작년엔 날 악당이라고 욕했잖아. 아이, 그럴 리가요. 작년엔 전 태어나지도 않았던걸요. 상관없어. 그게 너가 아니라면 너의 아버지일 테니 난 널 오늘 저녁 식사로 먹고 말 테다. 늑대는 벌벌 떠는 새끼 양에게 달려들어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악당은 나쁜 짓을 할 때면 뭔가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아낸다.